자,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지건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내일부터 당장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한답니다. 네, 24일이죠. 네. 이 1년의 과정들도 지켜보셨을 테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지켜보고 계실 테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쭙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경 교수님. 네, 뭐 그 현재 하는 비용이 한 300억 남짓 이렇게 든다고 하고요. 또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도 차라리 대기 중으로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보관하는 거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자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용이 한 3천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본 정도의 능력 같으면은 전 세계의 어떤 평화나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10배 정도라고 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천억 들여가지고 전 세계가 평안하다라고 하면은 그 길로 가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내 24일 날 방류를 한다고 하네요. 예. 뭐 저는 이게 우리 정부의 대응인지 뭐 일본 정부의 대응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정부가 대응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이 방류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니다. 그냥 안전하다. 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정부가 아니고 일본의 어디 대리인이다 이런 느낌을 자꾸 주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냐. 이 생각이 가는 거죠. 일본도 믿을 수 없는 건 명확한데 우리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발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국민 전반의 어떤 어떤 불신 이런 것들로 저는 뭐 기착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희 뭐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의 어떤 그런 생활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 닫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닫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그 방사능 수치를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닷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그런데 그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는 그 기계 혹은 기기 자체가 얼마나 또 제대로 된 건지도 이번에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도 우리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한테 요구한 대여섯 가지 중에서 일본 정부가 핵심적인 것들은 전혀 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왜 뭐 안 들어주면 정부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당신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스탑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들을 다 안 들어주고 협의 상태로 그냥 남겨두는데요. 그걸 그대로 그냥 보고 넘어간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인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어제 제일 화제가 됐던 말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는 찬성하지만 이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주 어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말로 하더라고요. 장난치는 거죠.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뭐 이미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그런 정도로 지지하거나 이런 의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 제작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명백하게 자기 의지가 뭐다는 것들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거. 예. 그 당장 뭐 IAEA 감독관들 그 상주하면서 사무실 근데 우리 한국 감독관도 가서 좀 같이 보자 그랬는데 그 합의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또 거부된 것 같아요. 예, 그 완전 그게 핵심적인 거죠. 정기적인 검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 정기적인 것도 알 수 없는 거고 상주하는 게 가장 명확한 거죠. 상주해도 저는 그게 컨트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상주해도 어떤 시설에 대한 핵심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안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주까지도 허용을 안 한다면 저는 일본 정부가 이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어떤 정책 의지도 없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니 그리고 뭐 항상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매 절차 전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빨리 했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뉴스 시간 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거기서 검출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뭐 현 정부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그
일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시민적인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산업계 계신 분들은 이래도 노심초사 저래도 네, 네, 노심초사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적어도 이 핵오염수에 관해서 보여온 태도로 볼 때는 우리 정부의 어떤 형태로도 그렇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쿄전력은 이미 수차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공하는 그런 기준 어떤 기준치에 대한 검사 뭐 이런 자료들을 그대로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 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다. 그렇게 아유, 봅니다.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 진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많고. 네. 아유, 근데 그다음에는 어쨌든 뭐 저는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도 일본의 그 수산업 종사자들의 그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이렇게 부산이 중심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연대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네.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수산물을 먹느냐 마느냐 뭐 수산물을 뭐 찾아다니면서 먹느냐 이런 거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수산물 좋아하니까 먹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난번에 보십시오. 많이 먹으면 뭐, 네. 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나서가지고. 방류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요, 먹으면서 당장.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무슨 뭐 아니 하는 뭐 거예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습기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수증기들 다 안전하다고 다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산물들도 그냥 안전하다고 믿고 드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예단하긴 이르기 때문에 예, 수산물 소비 뭐 갑자기 줄여가지고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장사 안 된다고 난리거든요. 아 그런 게 좀 막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아니요, 좋겠어요. 그 정치적인 이용 문제를 따지기 네. 이전에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불신하는 거면 정부가 그 국민의 의지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 일본한테 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아, 네.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자기들이 하겠다. 그거는 이제 국가 간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을 왜 안 하냐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던데 보니까 뭐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뭐 네, 이렇게 저는 친구 정치를 얘기하셨는데 벗어나서 친한 친구의 친구 정치까지 갔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 뭐 아주 정통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조선일보나 뭐 이런 데서 보수 신문에서 이야기하던 아주 정통 신문이고 소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소신은 저는 대단히 일방적인 소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야당에서는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런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 안 되면 아예 임명 자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인사청문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판결의 성향들 그다음에 그분이 민사 판례 연구회 같은 것들도 활동을 하고 법원 내의 활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원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원래 보면은 이게 대법관의 후보가 될 때는 대법관을 지냈거나 하고 있거나 예. 대법관 후보를 한 적이 있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됐는데 이번은 이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네.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대법관 공부한 출신 적도 없었어요. 아마 주로 주로 네 번째 정도로 네, 뭐 네. 이해를 주로 합니다.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잘 될까 하는 그런 점이 있죠 분명히. 예. 근데 저는 뭐 다른 후보들도 이제 뭐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보니까 뭔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판결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논란으로 가져가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뭐 SNS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 데 대한 논란들은 많지는 않으신 분인데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이신데 지금까지 활동의 성향들을 보면 대단히 무색무취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방송위원회와의 코웍도 가능한 물론 사법부라고는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용한 카드로 저는 채택된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이렇고 자 뭐 방송통신위원장 얘기했으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법정 시한이 21일인데 이미 넘어갔어요. 네. 예, 국회에서 정말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큰 맥락이 없었다. 뭔가 큰 건더기가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청문회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온 거 큰 건더기 더 이상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그분이 했던 지난 여름에 과거가 다 말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자꾸 눈을 돌리고 그 과거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인 거죠. 더 이상 나올 핵폭탄은 없습니다. 그게 핵폭탄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핵폭탄은 핵폭탄이 아니라고 우리가 애써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질이 안 되는 분을 그냥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 MBC지만 MBC는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산 MBC는 독립적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미 뭐 이동관 후보자를 선정할 때부터 끝까지 임명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뭐 임명할 수 있는 아니 그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그 과정 인사청문회 과정도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단히 웃긴 거죠. 청문 보고서 기본적으로 채택한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회의도 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찬성 의견 안 주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텐데 그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왜 하냐. 뭐 이게 뭐 어느 정권에서도 뭐 더 많았다 뭐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갈 거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은 전혀 예. 진짜 할 필요 없는 거죠. 특히 저는 중요한 게 이동관 후보 나와가지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문제는 후보자는 거짓말 해도 돼요. 위정의 죄를 묻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온 정인들한테는 선수하게 하고 위정의 죄를 묻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철저하게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 스스로도 위정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채택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 정부 들어서 15번 지금 불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2%밖에 2% 정도만 불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미리 이미 엄청나게 많은 국가기관들이 그 인사청문 과정 가기 전에 많은 수사를 해서 다 밝혀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미리 이 후보자 지명을 하기 전에 야당 의원들 다 만납니다. 다 접촉해가지고 이분이 적당하냐라고 의견을 구하고 다 합의를 구한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대단히 형식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고 넓은 인사풀을 두고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그런 인사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쪽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그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항상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25건이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로서 15건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세월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되는 그런 제도와 법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수님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정을 물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가 말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는 위정으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위정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죠. 대단히 이렇게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과정 자체를 대단히 좀 제도화시켜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FBI 포함해서 거의 모든 수사기관과 권력기관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분을 탈탈탈 트거든요. 트는 것도 230 몇 개 조항에 대해서 다 틉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사전검증이 엄청나게 제도화된 형태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우리 제도하고 미국 제도는 조금 다르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여야 간에 미리 좀 합의해서 국민들한테 보상사나운 모습 안 보여주는 좀 합의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네 지지자가 일방 통행을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좀 보상사나운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연출이 계속되어 왔죠. 근데 저는 다른 건 둘째치고 그 청문회 무용론이라는 게 이전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동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에 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언론이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게 방송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청문회보다는 훨씬 더 이동관 이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그 부분을 많이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있죠. 질문하는 사람들이나 답변하는 사람들이나 너무 서로 이렇게 맞붙다 보니까 정말 저는 서로 맞붙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저는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태도 모든 은행에서 다 보여지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부터가 의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대통령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그 정신과 철학을 이어받는 거죠. 반대로. 근데 국회 자체도 좀 반성이 필요한데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는 않겠지만은 예. 우리가 그 각 그 위원회들 할 때에 어떤 위원회에 어떤 사람을 출석시켜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질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솔직히 좀 형편없거든요. 아니 네, 저는 그런 그렇다고 부분들이 저는 있긴 거의 있습니다. 동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국회의원인 거죠. 근데 네. 국회의원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물을 끓을 기본적으로 묻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굉장히 그 악담처럼 하면서 말을 거칠게 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고쳐야 아니요, 돼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두 분- 국회에서 요구하는 제도적으로 요구하게 돼 있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네. 자료를 안 내는 그 후보자를 그 자리에 왜 앉힙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분의 마음이 네. 딱 그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다 대변한 것 같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 오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왜? 이제 나 그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말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은 그 자신의 정치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사라져줘야 민주당의 조국이 안 됩니다. 제2의 조국이 되기 전에 그냥 사라져 주시는 게 맞고, 예? 그거는 국민 정서를 이미 위반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불출마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민주당도 빨리 이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정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수준으로 가고 징계하고 네.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 길게 가면 또 아마 여당이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빨리 끊는 게 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이번에 코인 조사했는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물론 연루가 그게 돼 있었기 당연히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분은 그냥 그 시범 케이스가 되는 근데 겁니다. 질문 중에 그 코인 그 한 거는 그래요. 국민정서법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죠. 당연히 안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그 회의나 공식적인 일정 속에 예를 들면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그걸 한다든지 네, 애들 네. 보고 뭐 질문하라 뭐 자습하라 하고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위정을 한 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김남국 의원도 네. 억울하겠지만 네, 가장 네. 억울한 사람 조국이에요. 조국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멸문지화를 네.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그냥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하고 민주당이 새 출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지금 사실 이게 거의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변호인을 바꿨어요. 이화영 그 전 평화부지사가. 그러면서 이제 국선 변호사를 하고 그 국선 변호사 다시 오면 이제 법률 검토하는 자료 검토하는 데만 한 달 이상 좀 걸려가지고 뭐 자료가 만 페이지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좀 다시 또 뒤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구속영장 뭐 발부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도 계속 지금 논란이고. 저는 뭐 이거는 근데 피고 측이 끄는 것도 있지만 검찰도 질질 끌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대장동 분투시 해가지고 시리즈물로 나왔는데 그 만약에 거기에 명백한 혐의가 있었다면 당장 예전에 몇 달 전에 끝났을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가 네네. 없는데 이걸 총선의 자료로는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컨대 이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명백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뇌물죄로 가면 되는데 뇌물죄 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가장 걸기 쉬운 다른 제명을 들이대고 끄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예. 그것만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또 대북 송금 문제까지 겹쳐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채기 내기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다. 이건 뭐 국민들이 아마 보면 알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지하면 정말 일주일 안에 다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에 따르면은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했는데 명확하게 우리들이 볼 때에 그러네라고 하는 거는 나온 거는 사실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시도를 하고 그것도 기각될 가능성도 꽤 있지만 그래도 구속영장 아마 기각될 가능성은 왜냐하면 영장은 대부분 발부해주는 네. 경향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아마 발부되더라도 저는 이번에 민주당은 명확하게 태도는 명확하다. 그게 회기 중에 신청되든 체포영장이 들어오든 아니면 회기 전에 들어오든 네네. 비회기 시기에 들어오든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실질 심사를 받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아마 그대로 갈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그 회기 중에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아마 나서서 저는 요구할 거다. 그냥 이거 당론으로 결정해서 나 그냥 영장실질심사 받게 해달라. 그렇게 네, 요구를 네. 할 겁니다. 그 검찰이 바라는 것도 그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제 잡아 넣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저는 거기를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민주당이 총선을 향해 가는 두 양당 간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알 건 알거든요. 예. 이게 법적인 문제만이 순수하게 있는 거냐 아니면 내년 총선 때문에 어떤 것들이 가고 있는 거냐 하는 거는 국민들이 아는데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아유, 그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답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예.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좀 근데 빨리 좀 해라. 뭐 제가 이런 얘기 없으니 많지. 답이 없는 예. 겁니다. 답이 제가 없는 문제를 거예요? 만들어내려면 답이 예. 당연히 없죠. 아니 우리 부산 정치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부산 정치들 너무 안 보이는 것 같다는 말씀 끝으로 끝내야 되겠네. 네, 다음에는 꼭 예. 앞에 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예. 부산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갈차짐의 18,222회 박성원이었습니다.